자, 일본은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이제 문을 열어주죠. 자, 이런데 일본은 그냥 항구만 개방하고 미국과 무역만 한 것이 아니고 일본 내부적으로 혁명적인 그런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그 메이지 유신입니다. 명치 유신입니다. 이 명치 유신 때 실시한 그 개혁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폐번 시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을 폐지하고 거기에 현을 세운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이 메이지 유신 이전 시대에는 번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해서 지방의 그 다이묘들이 지방의 이 지도자로서 그렇게 지방을 다스렸었는데 이제는 그 지방의 도시들을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다시 말하면 천황의 명령을 따르는 관리들을 파견해서 현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적인 이런 정치 체제에서 중앙 집권적인 정치로 바뀐 거죠. 이것이 바로 폐번 치연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이지 유신에서 강조된 것이 이 개혁 정책으로 실시된 것이 바로 징병제 실시죠.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는 사실은 이 사무라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사가 막강한 특권을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라이들이 번을 다스리고 평민 위에,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징병제를 실시함으로써 평민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평민에게도 사무라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무사들에게서 빼앗는 그런 획기적인 개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이지 유신 때 단행한 개혁은 바로 신분제 해체입니다. 천황 일관은 황족으로, 또 상급 사무라이는 화족으로, 하위 무사들은 사족으로, 또 평민 중에서 상공업자, 농민이나 천민들은 다 평민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질서가 해체가 되고, 그리고 하층민에서는 평등사회가 이루어지죠. 자, 이 세 가지의 개혁의 그 방향성, 이건 뭐냐면, 천황을 중심으로 국가를 세우고, 지방에 분산되어 있던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그리고 지방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무사들을 몰아낸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메이지 유신 때 이 일본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소위 그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변해야 된다. 일본이 바꾸어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유신을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로 사절단을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절단의 수장으로 바로 이와쿠라가 앞장서서 나서죠. 자, 이 사절단이 유럽과 미국 그 서구 사회를 다녀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문명은
바로 서구 문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이 바로 서구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서구화 실시는 맨 먼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바로 단발령이죠. 머리를 길게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쪽을 지어서 붙들어 맸던 이런 것을 다 잘라버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상투 같은 것이죠. 이런 걸 잘라버리고 단발하게 되고 또 실용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개발에 힘을 쓰게 되고요. 또 동시에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갔던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왔던 유학파나 또 사절단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평민들한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소위 이제 자유인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1899년에 메이지 명치유신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헌법은 입헌 군주제를 표방하는데 이 헌법에 입각해서 군주가 통치하는 정치 형태죠. 근데 이제 서양에서의 입헌 군주제는 군주는 있지만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제 정치는 의회 의원들이 해나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실시된 이 입헌 군주제는 서양의 입헌 군주제와는 아주 다른 성격을 가졌죠. 자, 이 서양에서는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면서 천황의 권한이 약해졌는데 이 명치유신 때 일본에서는 천황의 권한이 더욱더 강해지죠. 어느 정도까지 천황의 권한을 강화시키냐? 말하자면 헌법에다가 천황의 권한은 신성 불가침의 권력이다라고 그렇게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말하자면 신성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메이지 유신의 주도자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정치 체제를 바꾸고 그리고 강력한 그 천황제도를 실시해서 모든 그 일본에 가진 그 힘들을 집중해 나가야 그래야 서양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메이지 유신의 주도자들이 이런 서양의 어떤 그 인권 사상 또 자유 사상에 비춰보면 역행하는 이런 그 정치 형태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고 유신헌법을 만들고 부국강병을 이룩했는데 이때부터 일본은 소위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그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국주의 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고 식민지를 삼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일본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서양 문물이 발달되고 서양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서양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제국주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일본도 바로 서양의 제국주의를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간 거죠. 그리고 일본이 첫 번째 식민지로 삼은 일본 제국주의의 제물로 삼은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하는 것이죠. 자,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또 경제력을 키우고 했던 이 일본은 바로
조선 침략을 국가의 목표로 세우게 됩니다. 소위 일본 정치계의 정안론이 대두가 되죠. 그러니까 조선을 정복해야 되겠다. 이 서양 세력들이 이 동남아 일대의 그 힘없는 나라들을 식민지화하고 지배하고 한 것처럼 일본이 서양 나라 비슷하게 힘을 길렀으니 이제는 자기들이 조선을 그렇게 지배하고 식민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특히 일본이 이제 이렇게 정안론을 내세우면서 조선을 지배하려고 했던 이런 이 국가적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국내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 서양 나라들이 이제 문호를 개방한 이후에 그 공산품들을 많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 일본 입장에서 수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값싼 공산품이 유입되고 하면서 일본이 갖고 있었던 재래 산업이 파괴된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고 또 농민들이 힘이 들으니까 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는 이런 항쟁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이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도태된 사족들,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 이 조세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에는 성공을 했지만 내부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 내부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또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이 목표로 했던 강력한 천황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불만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침략한 그 나라로부터 자원을 빼앗고 수탈을 해서 자기 백성들, 일본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정안론이죠. 그리고 이 정안론의 이 실행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조선을 쳐야 되겠다. 우리가 침략할 대상이 조선이다. 이렇게 은어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조선을 이제 어떻게 하면 공격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사또 노부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미 열강의 동양 침략을 보면서 바로 영국과 러시아의 침략주의적 세계 정책에 대항하는 것으로 천황 중심주의의 세계 정책을 세운다. 이러죠. 자, 이 노부히로는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어떤 다른 나라 정복, 타국의 정복을 합리화시켜 가냐면은 일본은 대제 최초에 생긴 나라로서 세계 만국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그 근본을 잘 경영하려면 곧 전 세계 모두를 군현으로 삼아야 하고 만국의 군장 모두 신복을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를 경영하는 나라가 되고 또 만국의 군인 장수들을
일본의 신박으로 일본의 절교로 그렇게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복을 해야 된다. 참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데 이런 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노부히로는 세계 만국 가운데 일본이 빼앗기 쉬운 토지는 중국의 만주보다 쉬운 것이 없다. 그리고 이미 만주를 확보하면은 조선도 중국도 그 다음 차례다. 이렇게 하면서 조선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군함의 화기, 차량 등을 실어서 조선국의 동해에 이르러 함경, 강원, 경상도, 삼도와 여러 고을을 급속하게 빨리 공략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계의 그 경영국으로서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의 이 신하들, 군인들을 일본의 신하로 삼고 하려면은 먼저 조선을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조선을 공략하는 방법은 바로 군함과 화기, 차량들을 싣고 조선 나라의 동해에 이르러서 함경도, 강원도, 또 경상도 이런 나라들을 빨리 공략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인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죠. 자, 이런 그 노부히로의 이 정안론을 이어서 요시다 쇼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조선을 침략할 것인가? 또 왜 조선을 침략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자, 이 요시다 쇼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막부가 미국, 러시아와 맺은 이 불평등 조약에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가로 이제 일본은 조선과 아시아의 제 지역을 침략해서 보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양 나라로부터 이 어떻게 보면 이 불평등 조약을 체결을 받고 그리고 문호를 개방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한테 굉장히 그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거죠. 근데 그 불이익을 조선을 정복함으로써 채우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노부히로로부터 시작된 이 그 정안론이 바로 그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조선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냥은 갑자기 무기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조선을 치면은 그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을 치는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말하자면 시비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이 그 이전에 가졌던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섭 또 소통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힘이 생기니까 다시 조선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조선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조선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자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조선 나라에 이 교섭을 이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서에 사절을 보내는데 그 사절이 가지고 온 이 외교 문서에 이 조선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을 이제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을 마치 황제 국가로 그렇게 표현하고 조선은 신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낮춰서 표현하는 전혀 이해를 갖추지 않는 이런 이 외교 문서를 이제 갖다 내놓고 우리가 외교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본의 문서, 일본의 태도에 조선이 그냥 호락호락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정부가 보내온 사절을 거절해 버리고 또 국교 회복 제안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 정부의 이런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것을 조선 침략의 빌미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절로 한국에 왔었던 좌전 소일랑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선은 황국을 멸시하고 문자에 결선함이 있다 하면서 그것으로 치욕을 한국에 주었다.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실로 함께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는 도적이다. 꼭 이를 쳐버려야 한다.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대등한 관계로 이렇게 외교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일본이 명치유신을 통해서 힘을 좀 가지고 군사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조선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고자세로 자기들이 마치 황제 국가고 조선은 신하의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이 한국으로서는 조선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투집 삼아서 시비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조선에게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죽음뿐이다. 실로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다. 도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을 하면서 이 조선을 공격할 이런 빌미를 삼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제 10대 되는 강화를 향해서 바로 왕승을 치고 또 그중 하나는 소장 10대대를 이끌고 압록강을 거슬러서 함경, 평안, 황해도의 3도에서 나간다. 그렇게 해서 양방향에서 공격을 하면 50일을 넘기지 말고 그 국왕을 조선의 국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린다. 이런 허무맹랑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조선을 침공할 이런 빌미를 만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정한론이 실제로 행동이 옮겨지게 되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내용들은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교섭을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그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선 침략 야욕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던 이 일본이 드디어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면 소위 이제 운양호 사건이죠. 우리는 운양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운양호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에 조선과 이 일본 사이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875년에 바로 이 운양호에 의한 무력 도발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일부러 이제 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조선에게 돌리고 불평등 조약인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이후에 정한론이 비등하게 됐는데 그 정한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때 부산항을 개항하라. 또 앞으로 20개월 이내에 다른 두 항구도 개항할 것. 그리고 이들 개항지에서는 일본인이 토지를 임차해서 가옥을 세우거나 또 소재지의 조선인이 사는 곳을 임차하더라도 임의에 맡길 것.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또 일본 사람이 조선인이 시정한 각 항구의 체류 중에 만약 죄가를 범하여 조선인과의 교섭이 필요한 사건은 모두 일본 관원이 처리할 것.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조선에서 일본의 화폐를 인정할 것.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이 강화도 조약 이 체결 때부터 일본 화폐가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의 경제를 교란시키고 이제 조선의 경제가 이때부터 무너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벌써 이 개항지, 그러니까 제물포항이라든가 부산항이라든가 원산항이라든가 이런 항구에 벌써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요. 또 이 한양에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벌써 유각, 기생집, 술집 같은 걸 만들어서 조선 청년들 또 일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이 조선을 이제 약탈할 수 있는 그 제1보를 내딛게 됐는데 이때 미국의 그 주일 공사로 파견돼 있었던 이 빙엄이 바로 이노우에게 미국인 테일러가 쓴 페리의 일본 원정사를 보냈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페리가 무력적 위협으로 일본의 불평등 조약을 강요한 것을 선례로 인용해서 조선을 침략하는데 외교적인 수법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 조선을 침략해 올 때 미국도 한 수 거들었다. 이때부터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조선 땅에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스크랜턴이
이 최초로 군대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세웠는데 그 이전에 9년 전에 벌써 조선 땅의 부산에는 일본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일본인 소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최초의 군대식 병원인 제중원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인 1877년에 부산에 이 거류지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근대적인 관립제 재생병원이 세워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얼마나 일본이 그 아시아 삼국 중에 중국, 한국, 일본, 아시아 삼국 중에 이 서세 동점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무기 기술을 배우고 무기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해서 군사력을 키운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했던 제국주의 이것을 표방하고 조선을 침공하고 조선을 점령해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 동양에 전래된 기독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공지사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이 동영상 강의를 착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출석 체크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